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어머니가 남긴 집은 산과 논 사이. 버스가 하루에 2번만 서는 그 길 끝에 있었다. 석양이 등을 미는 시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집의 냄새를 먼저 떠올렸다. 젖은 나무의 향, 오래된 된장의 쉰숨, 먼지 속에 갇힌 비누 냄새. 문을 밀자 경첩이 길게 울었고 마룻바닥이 숨을 들이켰다. 마치 집이 나를 알아보고 오랜만이라며 깊은 하품을 하는 것처럼. 집 뒤편에 있는 우물은 수평선처럼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돌로 둥글게 둘러쳐진 테두리, 쇠로 된 덮개, 녹이 세운 자물쇠. 나는 어릴 때 한 번도 그 자물쇠를 열어본 적이 없다. 열지 말라고 배웠다. 거기에는 물이 없다. 오래전에 말랐다고 어른들은 말했다. 하지만 여름밤이면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젖은 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다. 나무잎이 물결처럼 흔들릴 때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우물 쪽을 보지 않았다. 짐을 풀며 나는 자꾸만 숨을 얕게 쉬었다. 여름의 끝 냄새가 창틀을 타고 들어왔고 빗방울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공기가 눅눅했다. 현관 옆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검은 교복, 흰 머리수건, 얼굴들이 모두 카메라보다 옆을 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 마당에서 찍힌 흑백 사진 속 우물 앞에 서 있는 아이 셋. 어깨가 닿을 듯 붙어 서서 같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얼굴들. 사진 뒤에 연필로 써둔 글씨가 있었다. 물소리 들음 서울에서의 일은 그만뒀다. 그만두어야 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편집실은 마치 창문이 없는 수족관 같았고 화면 속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온 건 어머니의 유품 정리 때문이었고 또한 여기서부터는 조금 말하기가 어렵다. 이유가 여럿 겹쳐져서 어느 것이 앞인지 뒤인지 늘 헷갈리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화장실 불빛 아래서만 겨우 눈을 뜰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린아이였고 또렷하게 내 이름의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끌었다. 첫날 밤 마룻바닥이 몸을 틀었다. 바닥 아래에서 뭔가 작은 것이 기어가는 듯한 소리.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방 모서리를 훑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며 빗물처럼 내려앉았다. 쥐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왜인지 소리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간헐적이었다. 턱, 턱,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아이가 콧소리를 섞어 부르는 허밍, 선율이 없고 단지 한 음만 길게 늘어지는 소리. 나는 숨을 멈추고 벽에 귀를 댔다. 내 귀 속에서 내 심장 소리가 커지고 그 위로 아이의 숨이 겹쳤다. 거칠지 않고 오래 참은 뒤 내뱉는 첫 숨처럼 얕고 조심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덮인 우물 앞에서 자물쇠가 약간 돌아가 있었다. 아니 어젯밤부터 그랬는지 몰랐다. 외삼촌이 들렀다며 떡을 두고 갔다는 메모가 부엌에 붙어 있었다. 메모의 끝을 따라가면 작은 화살표가 있었다. 뒤뜰 확인. 뒤뜰로 나가자 잡초 사이에서 휘어진 철제 양동이가 보였다. 양동이의 속면에는 어린 낙서가 손톱으로 긁힌 자국처럼 남아 있었다. 물결, 막대기 2개, 그리고 점 셋. 나는 그 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손끝으로 닿는 굴곡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햇빛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했다. 덮개는 닫혀 있고 쇠는 단단했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물 냄새를 맡는 것일까? 돌과 쇠와 흙의 냄새 사이에 희미하게 섞인 오래된 빨래의 냄새. 물이 마른 우물에서 물 냄새가 난리 없는데. 점심 무렵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찾았다. 노끈으로 대충 묶이고 표면이 반쯤 벗겨진 나무 상자. 열어보니 어린아이의 공책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흙이 묻어 얼룩졌고 모서리는 물에 손상된 종이처럼 부풀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 둥글둥글한 글씨가 있었다. 우리는 오늘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아래 글자 대신 선으로 그려진 집. 집 뒤에 둥근 것, 우물. 나는 인덱스 손가락으로 그려진 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종이가 손에 부서질 듯 얇게 목소리를 냈다. 다음 페이지에는 문장이 더 짧았다. 갈 수 있었나? 그 아래로 이어지는 빈칸들. 연필이 막 시작하려다 멈춘 자리. 말이 목에 걸려 다시 배로 삼켜진 흔적. 사흘째 밤에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어린아이였다. 키가 낮아진 세상에서 현관턱이 산처럼 높아 보였고 우물의 덮개는 하늘의 일부처럼 어두웠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들어보면 돼.
그 목소리는 내가 어릴 때 내가 가장 믿던 친구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불안했다. 손가락이 내 손을 잡아 끄는 힘이 가벼웠다. 우리는 덮개 위에 귀를 댔다. 차갑고 금속의 냄새가 났다. 한참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아주 멀리서 물이 되감기는 소리가 났다. 테이프를 뒤로 감을 때처럼 휙휙휙 과거가 다시 말려 들어가는 소리. 저기 있어. 친구가 속삭였다. 우리가 내려갔을 때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덮개 아래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 마지막 음절이 늘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몸을 기울였고 기울일수록 세상은 고요해졌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직전 누군가 내 등 뒤에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떠받쳤다. 그게 누구였는지는 모른다. 나는 그 느낌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깼다. 새벽 공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덮개는 여전히 닫혀 있었다. 자물쇠에도 여전히 걸려 있었다. 딸깍 하고 건드려 보니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그때 마당 끝에서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한 번 끊겼다. 짧고 쥐 같은 숨.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나무십 하나가 바람에 넘어가며 뒤집힌 면에 달빛을 한 겹 묻혔다. 나는 덮개에 손바닥을 대고 한 글자씩 속삭였다. 누구? 야? 쇠가 손바닥에 열을 먹고 나를 차갑게 돌려줬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내 발밑에서 아주 가늘게, 아주 깊은 곳에서 또렷한 소리가 올라왔다. 턱! 턱! 금이 간 사발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마룻바닥 아래에서 듣던 그 소리와 같았다. 이틀 뒤 외삼촌이 집에 다시 들렀다. 얇은 대접에 따끈한 국을 덜어주며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보고만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여기 오니 꿈이 달라지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우물 쪽을 힐끗 보며 소리를 낮췄다. 자꾸 아이들이 오지. 너도 들었을 거야. 어떤 아이들이요? 내 목소리가 낯설었다. 내 목에서 나온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얇았다. 여기 있던 애들. 그는 그 말 뒤에 더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단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되묻지 못했다. 마치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일에 나만 늦게 도착한 것처럼 밤에 나는 공책을 다시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찾아보았다. 마지막 장에는 글자가 아니라 점들만 빽빽히 찍혀 있었다. 한 줄에 7개씩, 5줄, 7칸 5줄. 나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세었다. 셋째 줄의 셋째 점만 유독 진했다. 그 점을 손톱으로 긁어보니 종이가 살짝 터졌다. 아주 얇게 찢어진 틈으로 검은 가루가 손톱 밑에 묻었다. 나는 그걸 냄새 맡았다. 흙 냄새, 젖은 돌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오래된 비누 냄새. 집의 냄새와 같았다. 아니, 우물의 냄새와 더 가까웠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우물 덮개 위를 매일 닦았다. 밤마다 떨어지는 미세한 물자국들이 아침이면 테두리에 점처럼 박혀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그랬다. 내가 닦으면 닦을수록 덮개는 거울처럼 변했다. 밤에 나가면 소의 표면에 하늘이 얇게 붙었다. 별들이 물 아래로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표면에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눈동자가 더 어두워 보였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어깨와 같은 높이에서 멈춰 있었다. 나는 재빨리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덮개를 보면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불렀다.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끌면서. 그러면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주 먼 메아리가 아주 천천히 같은 방식으로 내 이름을 완성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가능한 한 차분하게 기억나는 것만 있는 그대로 적으려고 한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서울에서의 그 몇 달이 내 귀와 눈을 망가뜨린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내일 아침에도 덮개 위에 물의 점들이 같은 자리, 같은 간격으로 박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 점들을 세었을 때 셋째 줄의 셋째 점이 다시 가장 진하게 빛난다면 나는 그 자리를 모른 척 지나칠 수 있을까?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공기가 되었고 벌레들이 늦얼음을 긁어대는 소리가 마당을 메웠다. 나는 덮개 위에 두 손을 얹고 귀를 댔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내 숨이 쇠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리고 아주 멀리, 아주 천천히 아이의 허밍이 한음으로 길게 이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어릴 때의 내 친구 이름을 떠올려 보았다. 기억나지 않았다. 대신 덮개 아래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끌며 그 순간
나는 덮개와 내 귀 사이에 물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다. 차갑고 얇고 울컥하는 막.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막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내 몸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덮개 아래에서 누군가 나를 따라 숨을 쉬었다. 아침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랐다. 바람이 없는데 커튼이 아주 조금, 누군가 손끝으로 건드리듯 흔들렸다. 부엌 싱크대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바뀌었다. 금속과 비누 냄새 사이로 한번 우려내고 버린 미역국의 눅진한 향이 섞였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내보냈다. 물줄기가 얇게 떨리며 나왔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끊겼다. 그 틈에서 휴대폰 진동 같은 미세한 소리가 섞였다. 귀를 가까이 대자 소리는 곧장 물소리로 변했다. 깊은 우물벽을 타고 미끄러지던 물의 속삭임, 뒤로 감기는 테이프 소리와 겹쳐 낮은 웅걸거림이 배수구 속으로 들어갔다. 방을 하나씩 훑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다. 특히 서쪽 벽, 우물과 마주보는 벽의 하단이 파도 모양으로 들려 있었다. 그 들린 부분 사이사이에 손톱만한 점이 박혀 있었다. 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점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5줄, 한 줄에 7개. 공책의 마지막 장에서 본 그것과 같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점들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흙, 젖은 돌, 그리고 오래된 비누. 익숙한 우물의 냄새. 손끝으로 문지른이 묻어나지 않았다. 마치 벽지가 아닌 벽 자체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점들의 배열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사진 속에서 점들은 남반사처럼 번져 육안보다 더 흐렸다. 확대하니 점의 경계는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렸다. 화면을 보는 동안 갑자기 작은 알림이 떠올랐다. 녹음 시작됨. 나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녹음 앱이 스스로 켜졌다. 화면을 탭하자 녹음 시간은 이미 0007을 지나 있었다. 뒤늦게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물소리, 바람, 그리고 아이의 숨. 나는 앱을 닫으려다가 멈췄다. 이어폰을 꽂았다. 소리는 즉시 가까워졌다. 이어폰 속에서 내 이름의 마지막 음절이 길어졌다. 뒤이어 내가 모르는 이름들이 속삭임처럼 엮였다. 3개의 음절, 4개의 음절, 아주 짧은 하나. 숨 사이로 울리는 금속성의 딸깍, 자물쇠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등장했다. 나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폰을 낀 채 마당으로 나갔다. 햇살은 차갑고 얇았다. 우물 덮개 위에는 밤새 맺힌 물자국이 다시 같은 자리, 같은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 내가 닦아낸 자리에 정확히. 덮개 위의 별빛 자리는 사라졌지만 낮에 하늘이 덮개 표면에서 납작해졌다. 그 위로 얇은 구름이 지나가며 울었다. 나는 덮개의 자물쇠를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다. 금속의 온도가 천을 훔쳐갔다. 녹음 속 숨소리와 내 숨이 서로 맞물려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게 밀고 당겼다. 그때 낮게 등 뒤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몸이 먼저 얼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외삼촌이었다. 그거 아직 열지 마라. 나는 이어폰을 빼며 물었다. 와해요. 여기선 문을 급히 여는 게 제일 위험하다. 그는 우물 쪽으로 눈을 내렸다가 벽의 점들을 따라섰다. 어릴 때 네가 자꾸 새벽에 나왔다. 기억 안 나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내 옷 늘 누굴 찾았어. 이름을 말하면 바뀌었지. 오늘은 3음절, 내일은 2음절. 그런데 얘들은, 그는 말을 끊고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얘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불렀다. 누가요? 물저 점심을 먹는 동안 외삼촌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시간이 되는 것처럼 규칙적이었다. 그는 돌아가기 전 문 밖에서 말했다. 밤 되면 라디오를 켜.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그냥 흘려. 소리가 막힐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우물 쪽으로 가. 근데 절대 질문은 하지 마.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있고 그게 더 오래 남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리에 어딘가가 반대로 흔들렸다. 그리고 그 공책.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페이지 다음 장 뜯겨 있어. 네가 뜯어냈어. 그걸 네가 했지. 기억이 없을 뿐. 외삼촌이 떠난 뒤 나는 방바닥을 더듬어 상자를 다시 찾았다. 콩책을 꺼내 마지막 장을 넘겼다. 실제로 뜯긴 자국이 있었다. 종이에 이 자국이 깨물어 뜯은 살처럼 울퉁불퉁했다. 페이지를 떼어낸 스테이플러 자국도 보였다. 나는 상자 안을 뒤졌다. 쪽지가 있었다. 축축하진 않지만 가장자리가 굽어 있었다. 떼어낸 페이지의 파편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거기엔 글자가 아니라 선들이 있었다. 마당의 평면도처럼 보이는 스케치, 집, 나무, 그리고 우물. 우물 안쪽에 원이 2겹,
그 안쪽에 작은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다. 5줄, 7개.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적힌 문장 하나. 들어가면 위가 없다. 저녁이 기울며 마당의 소리가 변했다. 벌레들의 합창이 얇아지고 새소리가 안쪽으로 숨어들었다. 나는 라디오를 꺼내 전원을 켰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잡음이 방 안으로 흘렀다. 처음엔 무의미한 파도처럼 들렸지만 오래 듣자 규칙이 숨어 있었다. 일정한 강역의 고조, 미세한 딜레이, 거기에 간혹 끼어드는 어린 목소리의 자음. 나는 라디오를 들고 우물로 나갔다. 덮개는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라디오를 가까이 가져가니 잡음이 잠깐 멈췄다. 정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합창 같은 운걸거림. 한 음으로 길게 눌러진 소리들이 서로 뒤엉켰다. 나는 라디오를 덮개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잡음이 물속으로 빠지는 소리를 냈다. 라디오는 켜져 있는데도 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다. 바닥이 아니라 아래에서 울렸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귀를 덮개에 댔다. 차갑다. 금속의 냄새가 코끝에서 바위 냄새로 바뀐다. 여기야. 목소리는 한 번뿐이었다. 한 어린아이의 속삭임. 너무 가까워서 금속의 표면을 통과한 것처럼 얇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방은 그대로였다. 다만 바람이 딱 한 번 나무의 잎사귀를 반대로 흔들었다. 마치 물속에서 위와 아래가 뒤집히듯 나는 라디오를 다시 집어들었다. 주파수 바늘이 스스로 움직였다. 손은 가만히 있는데 바늘이 오른쪽으로 짧게 튕겼다가 돌아왔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공책의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상자에서 공책을 꺼냈다. 마지막 장, 점의 배열, 셋째 줄의 셋째 점. 손톱으로 살짝 긁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엔 종이가 터지지 않았다. 대신 점이 살짝 눌리며 색이 옅어졌다. 그 아래 아주 연하게 숨겨진 글씨가 비쳤다. 물소리 들음 다시 세기. 나는 점을 다시 세었다. 하나, 둘, 셋. 셋째 줄의 셋째 점에서 입술이 멈췄다. 숫자를 말하면 목구멍이 홀짝인다. 물을 삼키는 반사처럼 숫자를 삼키자 방 안의 공기가 눅눅해졌다. 라디오가 다시 울었다. 이번엔 하나의 음이 아닌 몇 개의 단어가 분절 없이 흘렀다. 안에서 위가 없다. 여기서 불러. 단어들은 서로의 꼬리를 물었다. 나는 라디오의 볼륨을 낮췄지만 목소리는 커졌다. 이어폰을 꽂지 않았는데도 소리는 귓속으로 바로 들어왔다. 세아호 내려갔잖아. 그 말에 나는 몸을 일으켰다. 라디오를 내려놓고 거울을 찾듯 덮개의 표면을 들여다보았다. 하늘은 흐렸다. 내 얼굴은 더 흐렸다. 하지만 내 어깨 옆 반사된 빈자리에서 아이 하나의 뒤통수 윤곽이 자라났다. 머리카락이 젖은 듯 붙어 있었고 목덜미에 작은 점이 있었다. 7개 중 셋, 셋 중 하나.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덮개를 보자 윤곽은 사라졌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에 마을에서 전화가 왔다. 외삼촌이었다. 오늘은 집 안에서 자라. 왜요? 길이 뒤바뀔 때가 있다. 그는 짧게 숨을 쉬었다. 점의 자리만 믿어. 그게 이 집에서 길이다. 다른 건 다 바뀌어도 그건 안 바뀐다.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침묵. 수화기 끝에서 바람이 한 번 울었다. 내가 물었다. 아주 오래 전에. 통화를 끊고 불을 껐다. 어둠이 방의 모서리에서부터 차올랐다. 공책을 펼쳐 바닥에 놓았다. 점의 배열 위에 우두커니 앉았다. 내 무릎은 마치 어떤 표시를 숨기듯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점들 사이를 손가락으로 걸었다. 점에서 점으로 5줄을 가로질러 셋째 줄의 셋째 점에서 멈췄다.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끌며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낮게 흔들렸다. 벽지 아래의 석고가 미세한 소리를 냈다. 마룻바닥 아래에서 물방울이 차오르다 멈추는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쪽 벽, 우물과 마주보는 벽의 점들이 아주 조금,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몇 개 밝아졌다. 숨을 들이마시니 향이 바뀌었다. 이번엔 비누 냄새가 아니라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 누군가 방금 누웠다가 일어난 자리에 온기 같은 냄새. 들어보면 돼. 그 목소리가 다시 왔다. 이번엔 분명히 내가 잊은 친구의 목소리였다. 나는 기억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름이 입안에서 물처럼 흘렀다. 손가락은 공책 위에서 길을 찾았다. 점과 점 사이 아주 좁은 틈, 그 틈이 문턱 같았다. 나는 그 문턱을 넘어가는 상상을 했다. 밑으로 내려가면 위가 없다는 문장과 함께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거의 들리지 않게 돌아갔다. 나는 숨을 멈췄다. 열리지는 않았다. 딱 거기까지 돌아만 갔다. 그리고 멈췄다. 손잡이 금속이 마지막으로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소리는 자물쇠의 소리와 닮았다. 반복되는 규칙, 각 호흡 사이에 골이 나는 스탠드를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귀를 벽 쪽으로 기울였다. 아이의 허밍이 방으로 들어와 천장에 매달렸다가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가볍다. 하지만 차갑다. 그 차가움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이유 모를 안도감. 마치 내가 아주 어릴 때 이 우물에서 이미 한 번 같은 밤을 지나간 것처럼 그때도 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 숫자를 세었고 셋째 줄의 셋째 점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없다. 기억이 물속으로 빠진다. 위가 없어진다. 새벽 몇 해 깨보니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배터리는 충분했다. 휴대폰의 녹음 앱은 아직 켜져 있었다. 녹음 시간은 0632빌.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음. 재생바가 움직이는데도 무음. 나는 이어폰을 꽂았다. 그제야 들렸다.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 하나의 소리. 물이 뒤로 감기는 소리. 휙휙휙 뒤로 더 뒤로. 그리고 맨 마지막 아주 멀리서 누군가가 말했다. 내려갔지. 그 한마디가 방의 공기를 다시 누겨놓았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바깥의 하늘은 낮은 영희색. 마당의 우물 덮개 위에 작은 물자국들이 다시 정확히 어제 그 자리. 나는 그 점들을 세지 않으려 했다. 숫자를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하나, 둘, 셋. 셋째 줄의 셋째 점. 내 혀 밑에서 아주 작은 금속 맛이 났다. 자물쇠의 맛. 금속에 입을 댄 기억이. 어릴 적 겨울의 찬쇠 맛이. 어머니의 부엌 칼의 희미한 철 냄새가 얇게 기어올랐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이미 물 아래의 말을 반쯤 이해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 말은 문장 대신 배열로, 목소리 대신 강역으로, 손잡이 대신 자물쇠의 딸깍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말의 마지막은 언제나 질문이었다. 누가 먼저 부르느냐? 내가 먼저 부르면 길이 뒤집히고 아래에서 먼저 부르면 위가 사라진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자물쇠를 손에 오래 쥐었다. 열지 않았다. 하지만 무게가 내 손바닥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금속의 결을 천천히 문질렀다. 손바닥이 덮개처럼 차가워졌다가 점차 내 온도를 먹어 따뜻해졌다. 나는 귓속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끌며. 그리고 아주 멀리서 그보다 더 아래에서 누군가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내 이름을 되불렀다. 숨이 맞았다. 그 순간 집이 아주 작게 한번 기울었다. 컵의 물결이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벽지의 점들이 바늘끈만큼 밝아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음을 기다렸다. 다음은 오지 않았다. 대신 우물 덮개 아래에서 한 아이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내려와. 하루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났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해가 떴다가 졌는지 비가 오다 말았는지 창밖에 나무 잎은 매번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시계바늘이 뒤로 움직였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걸 두 눈으로 보았다. 숫자판은 그대로인데 분침이 짧게 떨다 제자리로 튕겨 돌아왔다. 그 소리는 아주 작은 자물쇠의 딸깍과 비슷했다. 나는 그런 순간들마다 심호흡을 했다. 공기가 목구멍으로 들어왔다가 어디쯤에서 방향을 잃고 다시 나오는 느낌. 안과 밖이 똑같은 온도일 때만 가능한 어떤 숨젖자다 깨면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물을 만지진 않았다. 꿈속에서만 내가 손을 담갔다. 우물의 덮개가 열려 있었다. 실제로는 열지 않았는데 꿈에서는 누군가가 이미 열어놓았다. 덮개는 사라지고 동그란 검은 입이 하늘에 떠 있었다. 나는 그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내려다보았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끝이 없는 어둠은 보통 소리를 낸다. 아주 깊은 아주 낮은 소리. 휙휙 뒤로 감기는 물의 소리와 같은 간격으로 이어지는 아이의 호흡. 꿈속에 나는 그 호흡을 하나씩 세었다. 셋째 줄의 셋째 호흡에서 눈을 떴다. 매번 그랬다. 눈을 뜨면 새벽의 방 공기가 차갑고 얇았다. 벽지의 점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고 셋째 줄 셋째 점만 다른 점들보다 미세하게 짙었다. 외삼촌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발걸음이 집 밖으로 나가길 거부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면 금속이 미끄러워졌다. 낯선 땀이 아니라 오래된 물의 윤기가 소나기에 묻었다. 나는 장화를 신고서라도 나가려 했지만 신발의 밑창이 문턱을 넘는 순간 방향 감각이 뒤집혔다. 발바닥 아래가 꼭대기 같았다. 내 몸이 문지방에 매달린 벌레처럼 느껴졌다. 한 발을 더 떼면 떨어질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서 문을 닫았다. 딸깍 소리가 나면 다시 발바닥에 땅이 붙었다. 낮 동안은 집안의 소리가 늘어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소리들이 생겼다. 옷장 안에서 옷걸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빈 방의 벽이 아주 작게 팽창하는 소리, 유리컵 가장자리를 따라 도는 얇은 울림. 귀를 막아도 소리는 이어졌다. 귀를 막으면 오히려 속이 더 시끄러워졌다. 몸속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 심장과 물 사이에 얇은 막이 있어 서로를 닿지 않게 하는 느낌. 나는 그 막에 귀를 댔다가 떼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막이 사라지는 때가 있었다. 그때는 곧장 아래에서 숨이 올라왔다. 아이의 숨, 한 번 길게, 한 번 아주 짧게, 그리고 내 이름,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끄는 버릇은 변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스스로 기록했다. 나는 켜지 않았는데도 아침이면 사진이 생겨 있었다. 앨범을 열면 같은 구도가 반복되었다. 마당 덮가에, 그리고 덮가의 표면에 비친 하늘. 날마다 구름의 모양이 조금씩 달랐다. 이상한 건 때로 그 표면에 내 뒤통수가 반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내 뒤통수가 어떻게 보일 수 있나? 어쩌면 누군가 내 뒤에서 찍어준 걸까?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목덜미에 점 하나가 보였다. 7개 중 셋 중 하나. 내 것이 아닌 그 아이의 자리. 사진의 정보에는 오전 3333. 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 아니면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 가족의 얼굴이 반쯤 잠든 표정으로 오래된 카메라 앞에 서 있는 흑백 사진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셔터 소리에만 반응했다. 저녁이 오면 라디오를 켰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잡음 속에서 단어들이 가끔 떠올랐다 사라졌다. 여기. 자음 사이로 물이 미끄러졌다. 나는 라디오를 덮개에 가깝게 가져갔다가 멀리 했다가 다시 가깝게 가져갔다. 거리에 따라 소리의 깊이가 바뀌었다. 아주 가까이 대면 라디오는 물밑으로 떨어지는 물건 같았다. 소리가 아래로 당겨졌다. 멀리하면 소리가 방 안으로 다시 부풀었다. 그 운동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방 안의 소리가 사라졌다. 문밖, 마당, 들길, 저수지, 모든 소리가 멈추는 찰나.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혼자 남았다. 들어와. 한 음절씩 끊어지는 말. 그 말 뒤에는 언제나 숨이 이어졌다. 숨은 길었다. 끝이 없는 우물처럼. 공책의 빈 장에 글씨를 쓰려 했지만 페니 종이 위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잉크는 나오지 않았고 손목은 내 의지와 달리 점들을 찍었다. 하나, 둘, 셋, 5줄, 7개. 셋째 줄의 셋째 자리에서 펜이 멈췄다. 종이에 닿아있는 펜촉이 아주 작은 떨림을 보냈다. 그 떨림이 손끝을 넘어 팔꿈치, 어깨목, 귀로 올라왔다. 귀가 그 떨림을 받아들이자 소리가 되었다. 아주 작은 합창, 낮게 붙은 한음, 그 위에 누군가 이름들을 불렀다. 내가 모르는 이름들. 어떤 이름은 너무 빨라서 하나의 긴 숨처럼 지나갔다. 어떤 이름은 2번 반복되었다. 2번째가 더 느렸다. 느린 이름들은 익숙하게 들렸다. 내가 어릴 때 한밤중에 불렀던 잊어버린 친구의 이름, 입안에서 미끌거리는 모음들, 혀끝에서 끝나지 못한 자음들. 밤이 깊을수록 집의 공간이 바뀌었다. 같은 방인데 가구의 거리는 달라졌다. 손을 뻗으면 잡히던 스탠드가 손끝에서 반 발자국 멀어졌다. 벽의 모서리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가 갑자기 멀어지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눈의 피로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손끝의 기억은 눈을 속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손으로 방의 길을 더듬었다. 장롱, 책상, 창틀, 바닥의 턱, 문지방, 길이 조금씩 비껴갔다. 가구의 다리는 제자리인데 그림자는 한 걸음씩 옮겨졌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같은 곳에서 멈췄다. 서쪽 벽, 우물과 마주 보는 벽, 점들의 배열 앞. 그 자리에서만 길이 변하지 않았다. 점들이 길이었고 길은 숨의 간격이었다. 나는 그 간격 사이를 숨으로 세며 섰다. 하나, 둘, 셋, 셋째 줄의 셋째 숨. 그 자리에 발을 놓으면 잠시 균형이 돌아왔다. 어느 새벽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아주 가벼운 발, 모래 위를 걷는 소리. 아이의 발. 그 발이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 앞으로 갔다. 나는 커튼을 조금 열고 내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덮개 표면이 아주 옅게 밝아졌다. 달빛이 없었는데도 표면은 거울처럼 하늘이 아닌 아래를 비췄다. 아래의 어둠이 물처럼 찼다가 갑자기 낮아졌다. 소리가 뒤로 감길 때처럼. 그 낮아짐 속에서 어렴풋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윤광만 이마와 눈이 홈 젖은 머리카락. 나는 커튼을 다시 닫았다.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또렷해지다가 금세 흐려졌다. 잊어버리려 하면 더 선명해지는 얼굴. 잊지 않으려 하면 물처럼 도망가는 얼굴. 그날 이후로 나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 애썼다. 내 이름도, 기억나는 어떤 이름도. 이름을 말하면 길이 움직였다. 말하지 않으면 길은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거울을 보면 입이 내 의지와 다르게 가장자리에서 떨렸다. 아주 천천히 자음을 만든 뒤 모음을 길게 끌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그 말은 분명했다. 내려와. 거울이 그 입모양을 따라 했다. 내 얼굴이 아니었다. 내 뒤에 선 아이의 입이 내 입과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돌아보면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면 거울만 있었다. 그러나 금속 맛이 혀끝에 남았다. 자물쇠의 맛, 딸깍이라는 한 글자의 맛. 나는 스스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지금이 꿈인가? 깨어있는가? 손목을 꼬집고 종이에 날짜를 쓰고 알람을 켜고 끄고 물의 온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록은 매번 어긋났다. 어제 쓴 날짜가 오늘의 날짜로 바뀌어 있었다. 알람은 스스로 시간을 옮겼다. 물은 뜨거웠다가 같은 온도에서 차가웠다. 그 차이는 온도계로는 측정되지 않았다. 피부로만 느껴졌다. 피부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때 겨울 장독대 옆에서 쇠를 잡던 온도, 봄비 뒤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을 손으로 봤던 온도, 여름 우물가에 돌에 붙은 이끼의 미끄러운 냉기. 피부는 늘 그 자리까지 나를 데려갔다. 기록은 뒤처졌다. 그래서 나는 결국 기록을 그만두었다. 대신 숨을 세었다. 숨은 배신하지 않았다. 셋째 줄의 셋째 자리에서 늘 멈췄다. 멈추면 아래에서 꼭 맞춰 돌아왔다. 내 숨과 아이의 숨이 서로를 확인했다. 그 확인은 표식과 같았다. 여기 있다는 말 대신 숨과 점으로 남는 표시. 어느 밤 외삼촌이 다시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져 있었다. 자이베이스지. 네. 문이운. 다다어요. 우물리운. 덮여 있어요. 짧은 침묵. 그는 말했다. 셋째 줄 셋째 자리 거기서.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기서는 덜 들려. 그는 한숨처럼 웃었다. 다른 데서 너무 잘 들리거든. 무슨 소리요? 내가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어릴 때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며칠 동안. 그때 네가 계속 불렀던 게 그거였어. 내려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네가 부른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입이 움직였지. 내 목소리가 아니었지.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방의 공기가 가벼워졌다. 무게가 아래로 내려앉지 않고 천장 쪽으로 얇게 흩어졌다. 나는 스탠드를 켰다. 불빛이 둥글게 번졌다가 중심부가 어두워졌다. 빛의 가운데가 비어 있었다. 마치 위가 없다는 문장의 도형처럼. 잠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덮개를 확인하러 나갔다. 밤은 맑았다. 별이 낮게 걸려 있었다. 덮개 표면에 별들이 고양이 눈처럼 얇게 떠올랐다. 그 사이로 아주 작은 물자국들이 반짝였다. 나는 손수건으로 표면을 닦았다. 닦는 동안 표면의 하늘이 한 번 흔들렸다. 별들이 옆으로 밀렸다. 그 밀림 속에서 글자가 잠깐 보였다. 빛으로 쓴 글자인지 물로 쓴 글자인지 알 수 없었다. 아주 짧은 문장. 오래 있었지. 누구에게 묻는 말이면서 이미 알고 있는 말투. 나는 손수건을 내려놓고 귀를 댔다. 아래에서 아이의 숨이 길게 올라왔다. 그 숨은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얇았다. 곧 끊어질 것처럼 가느다랐다. 그래서 오히려 더 또렷했다. 숨의 끝에서 이름이 붙었다. 내 이름이었다.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끌다가 아주 작은 웃음으로 끝났다. 웃음은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었다. 금속을 타고 손바닥에 닿았다. 손바닥이 간질거렸다. 그날 밤의 꿈은 유난히 길었다. 나는 집 안의 모든 문을 열었다. 실제로는 열지 않았는데 꿈에서 열었다. 문 뒤에는 또 문이 있었다. 현관문 뒤에 방문, 방문 뒤에 장롱문, 장롱 뒤에 창문, 창문 뒤에 우물 덮개, 덮개 뒤에 문이 없었다. 들어가면 위가 없다는 문장이 문처럼 서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어깨로 밀었다. 글자가 내 피부를 지나 몸 안으로 들어왔다. 몸이 문장이 되었다. 그러자 무게가 사라졌다. 나는 공중에 걸린 그 입 우물의 검은 원 위에서 한동안 떠 있었다. 아래에서 숨이 올라왔다. 아이의 숨, 내 숨, 하나가 되고 다시 둘이 되었다. 그때 누군가 내 등 뒤에서 손바닥으로 떠받쳤다. 아주 오래전에 느꼈던 그 느낌, 그게 누구인지.
나는 여전히 모른다. 다만 이번에는 손바닥에 온기가 더 오래 남았다. 깨어난 뒤에도 등에 그 온기가 남았다. 손바닥 모양으로 7점의 배열처럼 덧 아침이 되어 커튼을 걷자 서쪽 벽의 점들이 한 줄 늘어나 있었다. 5줄이 6줄이 되었다. 한 줄에 7개는 그대로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배열을 세었다. 6줄. 마지막 줄의 셋째 점이 유독 진했다. 셋째 줄의 셋째 점과 같은 진함. 2개의 자리, 2개의 길. 나는 공책을 펼쳤다. 공책의 마지막 장에서도 빈 종이의 안쪽에서 2개의 점이 더 진해졌다. 종이는 말이 없었다. 대신 종이의 냄새가 더 진해졌다. 흙 젖은 돌, 오래된 비누. 그리고 이번엔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가 아니라 사람 살의 냄새. 누구의 것인지 모를 피부의 따스함이 종이에서 올라왔다. 손이 떨렸다. 펜이 떨어졌다. 펜촉이 바닥을 2번 두드렸다. 딸깍. 그 소리가 자물쇠의 소리와 완벽하게 겹쳤다. 나는 그때 알았다. 길이 늘어났다는 것을, 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숨의 간격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누군가 더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혹은 누군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위가 없는 자리에서 위를 찾으려는 숨이 하나 더. 그 숨은 아직 이름이 없었다. 아니면 이름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부를 수 없었다. 나는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한 약속을 떠올렸다. 하지만 입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끌며.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스스로 돌아갔다. 소리는 아주 천천히 오래된 영화의 프레임처럼 끊어졌다 이어졌다. 딸깍 딸깍 멈추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공기를 맡았다. 물 냄새가 아니었다. 바깥의 풀 냄새, 시멘트 먼지, 먼 길의 바람. 그 냄새들 사이에 아주 얇은 살갗의 냄새. 문을 열면 길이 바뀔 것이다. 닫으면 길은 여기 남을 것이다. 나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차갑다가 곧 내 온도로 변했다. 셋째 줄의 셋째 자리에서 한 걸음만큼 물러섰다.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그 순간 아래에서 정확히 같은 속도로 숨이 올라왔다. 내 숨과 겹쳤다. 길이 맞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질문을 했다. 거기 누구야? 질문은 금지였다. 알았다. 그러나 물음은 이미 밖으로 나갔다. 단어의 가장자리가 공기에 닿아 젖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라디오도 벌레도 벽의 팽창도. 멈춘 공간에서 아래에서 대답이 올라왔다. 한 번만, 아주 짧게. 우리는 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숨이 합쳐졌다가 하나의 말이 된 소리. 말이 끝나자 집이 아주 작게 기울었다. 벽지의 점들이 동시에 바늘끝만큼 더 밝아졌다. 6줄이 같은 밝기. 셋째 줄의 셋째 자리, 그리고 마지막 줄의 셋째 자리. 나는 귓속에서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끌며 아래에서 정확히 같은 길이로 이름이 되돌아왔다. 그 사이로 새로 생긴 숨 하나가 짧게 스쳤다. 이름 없는 숨. 그 숨은 굉장히 가벼웠다. 갓물 위로 떠오른 기포처럼. 나는 그 가벼움에 이유 없이 목이 메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물이 아니다. 이름이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이름. 부르면 길이 뒤집히는 그 이름. 그날 밤 나는 덮개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오래 서 있었다. 손바닥이 덮개처럼 차갑고 덮개가 손바닥처럼 따뜻했다. 온기가 서로를 통과했다. 나는 숨을 세었다. 셋째 줄의 셋째 자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려가면 위가 없다. 문장이 몸으로 들어와 뼈에 가만히 기대었다. 아래에서 누군가가 웃었다. 아주 작고 아주 얇은 웃음. 그리고 멀리서 외삼촌의 목소리가 라디오의 잡음처럼 스며들었다. 내일은 비가 오겠다. 비가 오면 길은 더 또렷해진다. 물로 쓰인 지도는 비로 번지지만 어떤 표시는 오히려 선명해진다. 나는 그 표시가 어디에 찍힐지 알 것 같았다. 우물 덮개의 정가운데 별이 모이는 자리, 혹은 서쪽 벽의 마지막 줄 셋째 점, 아니면 내 등 뒤 손바닥 모양의 따스함. 그 따스함이 사라지면 나는 문을 열 것이다. 그땐 질문 대신 대답만 남을 것이다. 셔우리. 그 말이 위와 아래를 동시에 가리키는 유일한 단어처럼 들렸다. 나는 불을 끄고 방에 누웠다. 귀를 서쪽으로 기울이고 숨을 셌다. 하나, 둘, 셋. 내 숨과 아래의 숨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같은 길이가 되었다. 눈꺼풀 안쪽에서 물의 검은 원이 천천히 돌아갔다. 돌 때마다 별 하나가 옆으로 밀렸다. 밀린 자리마다 아주 작은 글자가 잠깐 떠올랐다.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뜻은 알 수 있었다. 오래 있었지. 여기 있었지. 이제 오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조용한 글자 하나, 기억. 나는 그 글자를 혀끝으로 더듬듯 마음속에서 발음했다. 기억. 뒤로 감기는 물소리. 휙휙 점의 배열, 셋째 줄 셋째 자리. 그리고 새로 생긴 마지막 줄 셋째 자리. 두 개의 자리, 두 개의 길. 내가 갈 곳과 내가 내려보낼 곳. 꿈과 깨어남이 서로의 끝을 물고 돌았다. 오래 돌았다. 그리고 아주 늦게, 정말로 늦게 나는 잠이 들었다. 잠은 얕았고 긴 숨이었다. 아래에서 누군가가 그 길이에 맞춰 숨을 쉬었다.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비가 왔다. 예고 없이 첫 방울이 처마를 두드릴 때 집 전체가 한번 작게 떨렸다. 공기는 순식간에 젖은 흙 냄새로 바뀌었고 서쪽 벽의 점들이 한 줄씩 숨을 맞추듯 더 또렷해졌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잡음 속으로 빗소리가 섞이며 소리의 깊이가 갑자기 늘어났다. 아래가 커졌다. 방의 모서리가 물속처럼 둥그러졌다. 덮개 위 밤새 말라있던 물자국 자리에 빗방울이 정확히 앉았다. 같은 자리, 같은 간격. 마치 빗방울이 먼 길을 건너 이미 정해진 표식으로 돌아온 것처럼 나는 자물쇠를 쥐었다. 금속은 차갑지 않았다. 내 온도로 이미 익어 있었다. 손바닥을 펴서 무게를 재봤다. 무게가 없다. 자물쇠가 가벼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위가 사라졌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무게가 향하는 쪽이 없으면 금속도 종이도 심지어 몸조차 방향을 잃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열지 않는다. 입술이 그 말을 만들었고 혀끝이 그 말을 삼켰다. 그러나 손가락들은 움직였다. 딸깍. 첫 번째 회전. 핏소리가 잠깐 멈췄다. 딸깍. 두 번째 회전. 집안의 소리들이 사라졌다. 숨의 길이만 남았다. 셋째 줄의 셋째 자리. 마지막 줄의 셋째 자리. 두 개의 길 덮개는 아직 닫혀 있었다. 나는 귀를 가져다 댔다. 금속 표면이 비의 미세한 떨림을 전했다. 그 떨림 사이로 아주 익숙한 허밍이 길게 지나갔다. 한 오래 더 오래. 그리고 이름들. 내가 기억나지 않는 친구의 이름. 내가 오래전에 지워버린 내 이름. 그리고 사라져야만 하는 이름 하나. 그 이름은 말로 부르면 길을 바꾼다. 위를 없앤다. 나는 치아로 혀끝을 가볍게 눌러 소리를 막았다. 그 순간 아래에서 대답이 올라왔다.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되는 단어. 우리. 나는 그 우리가 한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서로 다른 길이의 숨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 잠깐 하나의 말로 묶여 올라오는 것을 알았다. 그 묶임은 오래 가지 않았다. 각 숨은 다시 자기 길이로 풀려 내려갔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덮개 위로 흐르는 빗물의 선들이 점 사이사이에 골짜기를 만들었다. 골짜기의 끝마다 작은 기포가 터졌다. 기포가 터질 때마다 내 등 뒤 손바닥 모양의 온기가 옅어졌다. 오래전에 바쳤던 그 손, 그 온기가 사라질 때 나는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정해진 것만 같았다.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다. 열지 마라.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여기선 늘 문을 급히 여는 게 제일 위험하다. 나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다. 왜요?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너 어릴 때 비 오는 날 새벽마다 나갔다. 돌아오면 손이 젖어 있었지. 우물은 덮여 있었는데 침묵. 그날도 자물쇠는 걸려 있었고 덮개는 닫혀 있었다. 그런데 네 손바닥에 물의 냄새가 났다. 흙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오래된 비누와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살 냄새가 났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다. 피가 빠져나가며 손끝이 하얘졌다. 그럼 그는 조용히 말을 잘랐다. 네오 혼자 간 게 아닐 수도 있다. 누구랑요? 항상 우리라고만 했다. 멀리서 천둥이 골짜기를 구르듯 울렸다. 라디오의 잡음이 그 울림을 따라 낮게 내려갔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처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 늘 셋째 줄의 셋째 자리에서 통화가 끊겼다. 전파가 비에 씻겨 나간 듯 말의 끄트머리만 남았다. 자리. 나는 방으로 돌아와 서쪽 벽의 점들을 바라봤다. 6줄. 마지막 줄의 셋째 점이 더욱 진해졌다. 공책을 펼치자 뜯긴 장의 잇자국이 비에 부른 살처럼 부풀었다. 종이에서 물 냄새가 났다. 그리고 살 냄새. 누구의 것인지 모를 피부의 온기. 나는 손바닥을 종이에 얹었다. 송음 사이로 종이의 결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공책의 여백에서 글자가 떠올랐다. 얇고 쉽게 지워지는 글씨. 그러나 너무 분명해서 눈을 돌릴 수 없는 문장. 우리는 같이 내려갔고 하나만 올라왔다. 나는 몸 안쪽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오래전에 잊기 위해 지웠던 문장일 것이다.
나는 그 하나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하나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했다. 안심이 들자 비가 더 크게 들렸다. 덮개 위에 물이 넘치기 직전의 울음 같은 소리. 라디오가 혼자서 주파수를 움직였다. 바늘이 아주 잠깐 멈춘 곳에서 아이의 웃음이 흘렀다. 웃음은 길지 않았다. 더 오래 웃으면 길이 뒤집히기 때문일까? 웃음이 끝나자 아래에서 질문이 올라왔다. 늘 금지되어 있던 것, 기억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으로 대답했다. 하나, 둘, 셋. 셋째 줄의 셋째 자리에서 멈추는 숨. 그리고 마지막 줄의 셋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숨. 두 개의 길, 두 개의 대답. 둘 다 우리로 합해지는 대답. 문이 스스로 열렸다. 소리는 거의 없었다. 딸과 까 사이에 비해 실 같은 소리만 끼었다. 현관 앞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깥의 풀 냄새, 흙 냄새, 젖은 나무 냄새. 그 냄새들 사이로 아주 얇은 살 냄새. 나는 문지방 앞에서 발을 멈췄다. 발바닥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한 발 앞으로 옮기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서쪽 벽의 점들 앞, 셋째 줄, 셋째 자리. 그 자리에서만 길이 수평을 유지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었다. 누가 먼저 불렀어? 이번에도 대답은 빠르지 않았다. 비는 집을 둥글게 감싸며 모든 소리를 같은 층으로 눌렀다. 그 눌림 사이로 아래에서 또렷하게 올라온 한마디. 네오.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대답처럼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대신 울 수도 없었다. 단지 입술이 마른 쇠맛을 기억했다. 자물쇠의 맛. 혀끝이 금속을 한 번 더듬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때 비의 결이 바뀌었다. 굵어졌고 길어졌다.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많아졌다. 덮개가 금방이라도 떠밀려 나갈 것처럼 몸을 굴렸다. 나는 나갔다. 언제 문지방을 넘어섰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빗속에 서 있었다. 우물 앞이었다. 덮개는 제자리에 있었다. 빗물이 표면을 달리며 별들 대신 거리의 불빛 하나가 아주 옅게 비쳤다. 자물쇠는 내 손바닥에서 제자리로 돌아와 걸려 있었다. 그런데 열려 있었다. 회전은 이미 끝났고 고리만 얹혀 있었다. 나는 고리를 들어 올려 손에 쥐었다. 덮개는 무거웠다. 손가락 사이로 빗물이 흘렀다. 손바닥에 열이 빠르게 식었다. 공기는 차갑지 않았다. 물이 차가웠다. 그리고 아래에서 아주 알아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허밍이 올라왔다. 한 오래 더 오래. 그 길이에 맞춰 내 심장이 천천히 움직였다. 심장의 강역이 점이 되었다. 점들이 길을 만들었다. 길이 문이 되었다. 들어가면 위가 없다. 나는 그 문장을 오늘만큼은 소리내어 말했다. 말이 비에 젖어 밑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소리를 귀가 아닌 발바닥으로 들었다. 덮개가 아주 조금 내 쪽으로 기울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다시 손바닥이 나를 받쳤다. 오래전에 느꼈던 그 온기,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이 붙었다. 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오래전 부엌에서 국을 젓던 리듬, 장독대 옆에서 손을 닦던 냄새, 겨울 아침 쇠문을 여는 힘, 그 모든 것과 같은 온도의 목소리, 거기까지만. 나는 덮개를 더 밀지 않았다. 빗물이 금속과 금속 사이로 모여 가느다란 실을 만들었다. 그 실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아래에서 아이의 숨이 한 번 길게 뻗었다가 아주 짧게 끊겼다. 그리고 단 한 단어. 기억.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몸짓이 아니었다. 내 몸에게, 내 길에게, 내 점들에게. 나는 자물쇠의 고리를 다시 끼웠다. 딸깍. 첫 소리. 비가 잠깐 멈췄다. 딸깍. 두 번째 소리. 라디오의 잡음이 얇아졌다. 딸깍. 마지막 소리. 아래의 허밍이 물속으로 천천히 잠겼다.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허밍이 아주 짧게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 웃음이 손바닥으로 올라왔다.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금속의 냄새가 내 살로 들어왔다. 살의 냄새가 금속으로 스며들었다. 서로의 경계가 잠깐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서쪽 벽 앞에 섰다. 점들은 젖지 않았다. 비는 벽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대신 점들 사이의 공기가 미세하게 밝았다. 마지막 줄의 셋째 점은 더 이상 지나지 않았다. 셋째 줄의 셋째 점도 마찬가지. 모든 점의 밝기가 같아졌다. 숨의 길이가 같아진 것이다. 나는 공책을 펼쳤다. 뜯긴 장에 이자국이 마르고 있었다. 여백의 글씨가 흐려졌다. 손바닥으로 조심스레 문지르자 글씨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건 점들뿐. 5줄 7개. 처음으로 되돌아간 배열. 나는 잊지 않으려 했다.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밤이 깊자 라디오를 껐다. 집이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만큼 조용했다. 조용함에도 결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아주 고운 천을 만질 때처럼 소리 없는 결이 손끝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 결을 따라 누웠다. 천장 대신 눈꺼풀 안쪽으로 얇은 물의 원이 떠올랐다. 검고 둥글고 끝이 없었다. 그러나 그 원은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었다. 내가 여기에 있듯이 그 사이 어딘가 셋째 줄의 셋째 자리에 누운 숨과 마지막 줄의 셋째 자리에서 시작하던 숨이 서로의 길이를 재다가 같은 숫자에 멈췄다. 숫자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직 강역으로만 남았다. 새벽이 되어 다시 비가 그쳤다. 커튼을 열었다. 마당은 씻은 듯이 깨끗했다. 덮개 위에는 물자국이 없었다. 정말로 하나도. 나는 그대로 서서 한참을 내려다봤다. 덮개 표면이 하늘을 비췄다. 낮은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 흐름에 따라 글자 하나가 아주 잠깐 떠올랐다. 너무 짧아서 제대로 읽히지 않는 말. 그러나 뜻은 알 수 있었다.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가 아니라 여기. 문을 열지 않아도 길은 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대답은 있다. 그것은 늘 같은 단어였다. 우리 휴대폰을 켜 앨범을 열었다. 밤새 생긴 사진은 없었다. 녹음 앱을 열었다. 사에 녹음 없음. 라디오의 주파수 바늘은 내가 꺼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서쪽 벽의 점들은 햇빛에 희미했다. 공책의 종이는 마르고 페이지들은 원래의 두께로 돌아갔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뜯긴 자리 너머로 아무것도 없었다. 하얗고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칸 위에 펜을 올렸다. 글씨를 쓰지 않았다. 점 하나를 찍었다. 셋째 줄의 셋째 자리.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띄워 마지막 줄의 셋째 자리. 점 두 개는 아주 작았다. 두 점 사이의 공기가 아침의 온도로 데워졌다. 그 온기는 오래 갔다 문을 닫았다. 집이 숨을 들이켰다. 마룻바닥이 조용히 몸을 틀었다. 멀리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루에 2번만 서는 그 길 끝에서 버스는 오늘도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떠날 것이다. 나는 가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주방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주전자 입에서 나는 첫 숨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짧았다. 방향이 있었다. 위로, 위로. 나는 고개를 들어 서쪽 벽을 보았다. 점들은 햇빛 속에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자리를 알 수 있었다. 눈을 감아도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혀끝으로, 자물쇠의 맛없이도. 그날 밤 꿈을 꾸지 않았다. 잠은 깊었지만 어둡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조용한 문장이 앉아 있었다. 말로 꺼내면 부서질 것 같아 그대로 두었다. 문장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었다. 들어가면 위가 없다. 그리고 그 아래에 더 작은 글씨로 그래도 여기 있다.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을 쉬었다.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았다. 셋째 줄의 셋째 자리에서 더 나아갔다. 넷, 다섯, 일곱. 숫자들은 이름이 아니었다. 길이었다. 길은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대답만 남았다. 아주 짧고 아주 정확한 한 단어. 우리. 문장을 끝내며 나는 우물 쪽을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주 멀리 아주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얇고 또렷하고 끝이 있는 숨. 그리고 침묵. 침묵은 비보다 오래 갔다. 나는 그 침묵을 내 자리로 데려와 접었다. 점 사이의 간격처럼 반듯하게 그 위에 하루를 얹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